그날 저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 하천 산책길 벤치에 앉아 있던 그 초라한 노파다들 수상하다. 쫓아내야 한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단 한마디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여자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산책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인생은 끝난 줄 알았을 때 가장 크게 뒤집힌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낮에 내린 비 때문인지 하천역 흙냄새와 젖은 풀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가로등 불빛은 아직 켜지기 전이라 사람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장바구니 하나 들고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여기 왜 또 나와 있어요? 몇 번을 말해요. 이 동네 사람 아니라면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그 벤치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운동화, 낡은 점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히고 몇몇 사람의 인생은 무너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아들이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산책길을 걸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아직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전은숙 59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이제 인생이 정리될 나이라지만 제 인생은 아직도 매일 버티는 중입니다. 23세 결혼해서 33세 남편을 먼저 보냈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냉장고 문 여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울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공장 포장,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었지만 저는 딱 하나만 놓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게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릴 때 참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몇 번 받아오고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드님 참 착합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얄궂습니다. 그렇게 잘 자란 아이도 세상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민호는 34이 되도록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회사는 3번이나 문을 닫았고 겨우 들어간 직장은 계약직이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 공손했는데 살림이 힘들어지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고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은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 먹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무너짐을 다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밥은 꼭 따뜻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 하루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아파트 뒤편 하천 산책길, 그곳은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한테는 하루를 버텨낸 보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길에 이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 운동복 바지, 낡은 점퍼, 그리고 늘 같은 벤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게 반복되니까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천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데 그 여자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동네 사람들도 그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저 사람 또 나왔네. 어디서 온 거야? 요즘 세상 무서운 거 몰라. 그런데 그 수군거림은 금방 다른 말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사람들 다 이유 있어. 혼자 사는 집 노리는 거 아냐?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 많대.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잃고 돈 없고 혼자 애 키운다는 이유로 사람들 눈이 바뀌는 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뛰어가는데 그 여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우산을 꺼내 그 여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감기 걸리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천천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초라한 차림인데도 눈빛이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비를 좀 맞아도 됩니다.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맙다고 하고 우산을 받았을 텐데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감기 걸리면 오래 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기보다 오래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결국 우산을 억지로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을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로 그 여자는 제 산책길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서혜란이라고 했습니다. 64이라 했고 혼자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런 건 좀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묻지 않아도 될 선은 넘지 않으면서 남의 마음속까지는 정확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겁난다고 하면 혜란 씨는 사는 게 팍팍할수록 사람 마음부터 메말라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아들이 요즘 통말을 안 한다고 하면 무너진 사람은 대개 말을 잃습니다. 대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처럼 어려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만큼 남의 입도 빨라지는 법입니다.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 박정자가 가장 먼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정자는 62인데 남의 형편을 제일 빨리 알아차리고 제일 늦게 입을 다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웃음은 가벼웠고 내가 걱정돼서 그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정작 그 걱정 끝에는 늘 남 흉보는 재미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리수거장 앞에서 박정자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전 여사님, 요즘 그 벤치 여자랑 친하던데 조심해요. 생긴 게 딱 봐도 정상은 아니던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사람 멀쩡합니다. 함부로 말씀 마세요. 그러자 정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휴, 순진하시긴. 저런 사람들이 처음엔 다 조용해. 그러다 집안 사정 캐고 불쌍한 척하고 돈 빌려달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여자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좀 이상하더라. 맨날 같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 보는 게 정상은 아니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상한 건 혜란 씨가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만드는 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녁 산책길로 가는데 사람들이 벤치 쪽에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박정자가 혜란 씨 앞에 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니, 몇 번을 말해요. 여기 주민도 아니면서 왜 맨날 와서 죽치고 앉아 있어요? 혜란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산책로는 공공장소 아닌가요? 그 말에 정자가 비웃듯 코를 쳤습니다. 공공장소면 다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면 무섭지. 안 무서워요? 옆에 있던 남자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꺼림칙하긴 했어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아예 더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많은 동네라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몰아갈 셈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급히 끼어들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망신줘요? 하고 소리치자 정자가 저를 보며 되레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 여사님이 더 답답해. 정체도 모르는 여자를 왜 이렇게 감싸요? 혹시 집에라도 들였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 웃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사람 하나를 몰아세우는데 재미 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혜란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한번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는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정자가 결정적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가 혜란 씨의 가방끈을 툭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뭐 들었는지도 좀 봅시다. 매일 여기 와서 뭘 훔쳐보는지.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쫙 굳었습니다. 저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혜란 씨 눈빛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 가방에 손 대신 겁니까? 박정자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그 손 하나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가방끈을 잡아당긴 일 이후로 아파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박정자는 자기가 선을 넘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이쯤 했으면 겁먹고 안 나오겠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혜란 씨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산책길 벤치에 나왔습니다. 그게 박정자를 더 자극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상대를 보면 더 악독해집니다. 특히 만만하다고 여긴 사람이 버티면 더 그렇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 아파트 게시판 앞에서 발이 딱 멈췄습니다. 새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인 상습 출입 관련 주민주의 요청. 노인 대상 접근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수상한 외부인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로 신고 바랍니다. 제 눈은 그 문장 아래 적힌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특정 인물은 매일 저녁 하천 벤치 주변을 배회하며 주민 접근을 시도함. 이름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혜란 씨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대놓고 범죄자 취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떼려고 손을 뻗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허겁지겁 나와 말렸습니다. 전 여사님, 괜히 손대시면 더 시끄러워져요. 저는 분해서 물었습니다. 이걸 왜 붙입니까? 무슨 근거로요? 그러자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요. 박 회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근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몰아세운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사람들이 그 종이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했잖아. 요즘 세상엔 먼저 쫓아내는 게 맞아. 전 여사님도 참 답답해. 왜 그런 사람이랑 엮여서 저는 그 자리를 더 못 버티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산책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혜란 씨는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벤치 옆 바닥에 종이컵과 과자 봉지가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던지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혜란 씨 운동화 옆에는 커피 자국까지 튀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신고를 안 하세요? 그러자 혜란 씨는 쓰레기를 천천히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커질수록 진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답답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하는데요? 그때 혜란 씨가 저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은숙 씨, 세상엔 자기가 누구를 짓밟고 있는지도 모른 채 너무 멀리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멈춥니다.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혜란 씨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주말 아파트 주민 바자회 준비가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떡과 부침개를 나르고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동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또 왔어.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혜란 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자가 아예 작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혜란 씨 앞을 막아섰고 거의 밀어내듯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 대체 뭡니까? 좋게 말할 때 안 나가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건 진짜 의도가 있는 거지. 혜란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와야 해서 왔습니다. 그 말에 정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유, 그래요? 오늘은 누구 집 털려고 왔는데요? 아니면 이번엔 누구 아들 홀리려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서 몇몇이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너무 천박하고 더러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전 여사님도 정신 차려요. 저런 여자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불쌍한 척하다가 집안 말아먹는 거 한순간이야. 나이 먹어서도 남자한테 붙는 여자들 못 봤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혜란 씨를 향한 모욕도 모욕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자들을 한꺼번에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고 달려들 듯 말했습니다. 박정자 씨, 입 조심하세요. 그러자 정자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왜요? 찔려요? 아니면 저 여자 정체 아세요? 알아도 감싸는 거예요? 혹시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요?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꼭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구경거리가 열린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너무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혜란 씨는 끝까지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자가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혜란 씨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 순간 혜란 씨 몸이 한쪽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고 동시에 누군가가 군중 사이에서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 민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단순히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절대 벌어져선 안 되는 장면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민호가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들어오는 순간 운동장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남의 망신을 구경하던 사람들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민호는 숨이 찬 채로 혜란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혜란 씨를 한번 보더니 박정자를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분한테 손대신 겁니까? 저는 그런 민호를 처음 봤습니다. 늘 말없이 참기만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정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민호 씨가 왜 이래? 이 여자 정체도 모르면서 감싸는 거야? 그러자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체요? 박 회장님은 이분 정체 같은 거 알 자격도 없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동시에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란 씨를 범죄자처럼 몰아가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자는 당황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야? 설마 진짜로 그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민호가 자르듯 말했습니다. 제가 찾던 분입니다. 아니, 제가 평생 잊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삼켰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혜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이미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성산동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지셨던 분 맞으시죠? 혜란 씨는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눈이 엄청 왔던 밤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혼자 벤치 밑으로 쓰러져 계셨잖아요. 제가 119 부르고 병원 데려갔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다 내고 나왔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란 씨를 향해 입을 함부로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때 혜란 씨가 처음으로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겁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천막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혜란 씨는 천천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 동네까지 왔습니다. 병원 기록과 주소 추적 끝에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직접 만나기 위해 매일 산책길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에 치여서 고개 숙이고 살던 그 아이가 누군가에겐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생명의 은인을 며칠 동안 범죄자 취급하며 모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란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가죽 명함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함 하나를 꺼내 박정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서혜란입니다. 대한성운복지재단 이사장이고 대한성운그룹 서준표 회장의 친누나입니다. 그 순간 정말로 누가 숨을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얼굴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한성운그룹이면 이 지역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파트 뒤편 유유부지 개발과 노인복지관 확장 사업을 함께 논의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 벤치의 초라한 여인이라니. 박정자는 명함을 받아들지도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이 이사장님이요? 혜란 씨는 눈을 똑바로 맞추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이곳을 오갔는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단지와 인근 하천부지의 어르신 돌봄센터, 무료 급식 공간, 재취업 연계시설을 넣는 사업을 최종 검토 중이었습니다. 서류로만 보면 다들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서류에 안 적힙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누가 모른다는 이유로 짓밟는지, 또 누가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 더 창백해졌습니다. 혜란 씨는 박정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정자 씨, 당신은 제게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단 한 번도 사람답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상하다고 했고, 사기꾼이라 했고, 남자한테 붙는 여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제 몸에 손까지 댔습니다. 박정자는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그건 오해가. 그러자 혜란 씨 목소리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해요? 오해는 사실을 모르고 실수하는 겁니다. 당신이 한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 밟는 선택. 그 한마디는 칼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정자가 획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또 왜요? 직원은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게시판 서명건 확인해 보니 주민들 몇 명이 자기 이름 쓴 적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CCTV 돌려보니까 회장님이 직접 몇 명 서명을 대신 적은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세상에, 그럼 서명 조작이야? 내 이름도 있었는데 난 한 적 없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혜란 씨를 향해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정자 쪽으로 분노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박정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내가 대신 받아 적은 거지 조작이 아니야.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의 이름을 왜 마음대로 적어요? 그렇게까지 사람 하나 내쫓고 싶었어요? 당신이 더 무서운 사람이네.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달 떨렸습니다. 그런데 혜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씨 남편 명의의 청소용역 업체가 대한성운복지재단 협력사 심사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일은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그 순간 박정자는 무너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다리가 휘청하더니 의자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남을 세워놓고 모욕 주던 사람이 정작 자기 차례가 되자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이 꺾인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명 속이 풀리는데도 한편으론 사람이 자기 업으로 무너지는 게 이렇게도 빠르구나 싶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무너지는 건 혜란 씨가 아니라 저 사람들 쪽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혜란 씨를 보며 얼굴을 찌푸리던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는 마주치기만 하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땐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들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사람 마음이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봤습니다. 힘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땐 돌을 던지다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입술 모양부터 바뀌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혜란 씨는 그런 인사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자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녀의 단체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서명 조작은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 당장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박정자 눈치만 보던 사람들까지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그녀 옆에 붙어 다니며 맞장구 치던 몇몇도 우린 자세히 몰랐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 모습도 참 씁쓸했습니다. 같이 흉보던 땐 한패였다가 불리해지니 제일 먼저 줄을 끊는 사람들. 결국 주민회의가 급히 열렸고 박정자는 사람들 앞에서 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혜란 씨가 말했던 대한성운복지재단 협력사 심사가 실제로 들어갔고 박정자 남편 업체는 윤리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역사회 평판과 주민 갈등 유발 행위가 감점 사유로 공식 반영된 겁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이 문서로 남고 기록이 되고 책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정자 남편은 그날 밤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벤치 하나 가지고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나? 하지만 지나가던 주민 한 사람이 싸늘하게 받아쳤습니다. 남 인생 망치려던 건 당신들 쪽이었지. 그 한마디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편 민호에게는 뜻밖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혜란 씨는 사건 다음 날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작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그녀가 들고 온 제안이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그날 은혜를 갚고 싶어서만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찾다 보니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혜란 씨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한성운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시니어 돌봄마루 운영 총괄팀장 추천서였습니다. 민호는 그걸 보자마자 손부터 떨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경력도 없고 지금껏 제대로 해낸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혜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남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은 못 살린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저는 경력이 아니라 사람의 바닥을 봅니다. 바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상에 치여 작아진 아들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귀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호의 전처 수진이었습니다. 소문은 참 빠릅니다. 민호가 재단 쪽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돌자마자 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하게 꾸민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민호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문 안쪽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고 둘은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울먹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 다시 생각해보면 당신이 제일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건 이해해. 그런데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당신은 나를 같이 버렸어. 그건 아직도 잊히지 않아.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나도 다시 해보고 싶어. 그때 민호가 처음으로 그녀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이제야 겨우 내 자리를 찾으려는 중이야. 예전처럼 누가 나를 선택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남의 인정에 맡기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요. 그렇게 한 사람은 돌아섰고, 한 사람은 무너졌고, 또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시작이 비 맞던 산책길 벤치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파트 뒤편 공사 가림막이 하나둘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쌓여 있고 밤이면 어둡기만 하던 공간이 환한 나무색 간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해온 돌봄마루. 이름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밥을 먹는 자리, 스마트폰을 배우는 교실, 그리고 누군가 말없이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의자들. 저는 그 공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자격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들어가고 옷이 단정해야 앉을 수 있고 말투가 점잖아야 대접받는 곳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고 어르신 한 분 손을 잡고 스마트폰을 알려주는 모습, 그걸 보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는 자기 인생 하나도 감당 못한다고 고개 숙이고 살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느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혜란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식날에도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만 달라지면 세상은 훨씬 덜 거칠어집니다. 그 말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한편 박정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돌봄마루에 왔을 때 사람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주방 쪽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찬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이런 걸 해라고 했을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차갑게 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국 좀 더 주면 안 돼? 박정자는 잠깐 놀라더니 바로 국을 떠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말을 붙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자리는 생긴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끝까지 무너진 채로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리요. 누군가는 거기서 멈추고 누군가는 다시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책길을 여전히 걷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같은 시간에 나갑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어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안고 저기 앉아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혜란 씨와 나란히 앉아 그 벤치를 바라봅니다. 아무 일도 없던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일이 시작됐던 그 자리. 그때 혜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은숙 씨,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드러나지 않은 선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그 비 맞던 저녁에 누군가는 돌아섰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볼 때 딱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전부일까? 예전에는 솔직히 저도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보면 형편을 짐작했고 말투가 거칠면 성격을 단정지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빨리 이해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길에서, 그 벤치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걸 봤습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던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운동장에서 혜란 씨가 조용히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무너져 내리던 사람들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어떤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눈앞에서 무너지고 뒤집히는 순간에 배우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지금도 돌봄마루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것처럼 살지만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에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계속 무너졌는지. 내가 나를 너무 작게 보고 있었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순간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씨 사람들은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은 돌봄마루 앞에서 무거운 상자를 혼자 들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 도와줬습니다. 그때 박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여사님, 나 그때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녀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침없던 얼굴이 아니라 많이 작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걸 허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기회를 지켜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란 씨는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합니다. 다만 가끔 산책길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가끔 그 옆에 앉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우산 하나 건넨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인생은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벤치 위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별 생각 없이 판단해버린 사람, 혹은 조금 불편해서 외면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안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가 뒤늦게 후회한 적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꼭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